어, 교육권에 관해서 얘기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게 된 노들 장애인 야학의 교장을 맡고 있는 천성화랍니다. 반갑습니다. 네, 한국의 통합교육은 장애인의 완전한 통합교육을 기본으로 삼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현실과 이상은 다른 것 같습니다. 또한 통합교육의 정의와 방향은 충분히 논의되고 전제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강서구의 서진학교를 만드는 과정을 보면 통합교육은커녕 학교를 만들고 학교를 가는 길도 험난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평생교육은 지금까지 민간에서 주로 이루어진 것이 향후 장애인 평생교육법을 통해 국가가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책무성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또한 기존의 평생교육계가 반대가 많아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장애인들의 통합교육과 장애 성인들의 평생교육이 나아갈 바를 모색하고 실천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먼저 말씀을 드리면 오늘 발표자와 토론자가 7분이나 되기 때문에 시간을 꼭 지켜주셨으면 부탁드리고요. 발표자분들은 15분 정도, 패널분들은 10분 내에 발표를 마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쉽게도 오늘 발제자 두 분은 줌으로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변재원 실장님도 줌으로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럼 먼저 김기룡 중부대학교 중등특수교육과 교수님께서 한국통합교육의 정책과 현황과 실천 과제에 대해서 발표를 해 주시겠습니다. 김기룡 교수님 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화면을 공유하고 이렇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중부대학교 김기룡입니다. 오늘 평창장애 포럼에 함께 이렇게 직접 참석해서 교육권에 대한 다양한 논의 얘기를 나눠서 했는데 이렇게 온라인으로 이렇게 그 발표를 진행하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더 양해 드리고 싶은 것은 요 발표 내용에서 저는 처음에 이제 학년기 학생들의 통합교육의 현황과 과제를 중심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했었는데 또 그 주최 측에서 고등교육과 평생교육에 관한 내용을 또 추가로 요청을 하셔서 원래 이제 당초 그 고려했던 내용 이외에 전반적인 어떤 장애인 교육에 대한 내용까지 포함해서 말씀드리게 되었다는 점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을 15분이나 짧은 시간이지만 최대한 준비한 내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이제 한국의 통합교육과 관련된 정책을 보려면 이렇게 특수교육의 어떤 변화들을 이제 봐야 하는데요. 이게 특수교육 정책은 주로 이제 법률을 중심으로 법률에 따른 어떤 그 관련된 정책을 추진하는 형식으로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77년도에 특수교육진흥법이 제정된 이후에 현재까지 이 법률 재개정이 이루어지면서 장애인의 교육은 인권 증진 그리고 장애 학생에 대한 지원 내용 확대 그리고 최근 동향이나 현장의 어떤 요구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또 추진이 되고 또 한편으로는 또 통합교육이 촉진되는 방향으로 관련 법령이 재개정되어 왔습니다. 또 이와 마찬가지로 그 법률에 의해서 또 수립 운영되고 있는 특수교육 발전 5개년 계획 역시 뭐 통합교육을 더 확대하고 그리고 보다 더 질 높은 교육을 실현하고 또 개인에 따른 맞춤형 교육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점차 정책이 발전해 왔습니다. 이제 그러는 과정에서 특수교육 분야에서는 굉장히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특수교육을 받고 있는 장애 학생들의 특수교육 수혜율도 크게 이제 증가했고 학령 아동 수가 감소하고 있는데 반해서 특수교육 받고 있는 학생들 수는 오히려 더 증가하는 이런 또 특성들을 보이고 있고 특수교육과 관련된 지원 내용이라든가 또 지원의 범위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학급당 학생 수가 줄어든다거나 또 교사 수가 늘어나는 것과 같은 또 양적인 어떤 성장도 이루어 왔습니다. 또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통합교육에 대한 어떤 변화들도 계속 이루어져 왔는데요.
통합교육이 최초에 시작된 것은 뭐 특수학교 처음 설치되면서 통합교육이 시작됐다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법률에 근거해서 통합교육에 대한 기반이 마련된 것은 94년 이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에 시행되었던 통합교육 정책은 주로 물리적 통합을 중심으로 한 특수학급 증설, 특수교사 배치 정도의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007년도에 특수교육법이 전부 개정이 되면서 보다 실질적 통합교육을 위한 이런 후속 노력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런 것마저도 좀 부족해서 유엔 등에서 한국의 통합교육 정책에 대한 한계를 지적하기도 했었고, 또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통합교육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어떤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현재 어떤 통합교육에 대한 어떤 체제나 내용에 어떤 근본적 변화를 요구하는 어떤 재구조화의 필요성이 또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제 그 유엔 장애인 권리위원회가 지난 2014년도에 권고했던 내용 중에는 뭐 정규 학교에서 재학 중인 장애 학생들이 특수학교로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다는 지점, 또 유엔 아동권리위원회가 장애 아동 통합을 보장할 수 있는 정책과 법률을 좀 검토할 것을 촉구하고, 또 이 모든 장애 아동에게 통합 교육을 제공하는 것에 대한 또 권고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권고에 따라서 뭐 교육부 역시 관련된 후속 연구도 하고, 또 이와 같은 통합교육 지원 확대를 위해서 관련 정책에도 이 내용을 반영하는 등 뭐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여전히 통합교육의 어떤 질적인 변화나 어떤 체계의 변화를 만들어내는 데는 좀 한계를 보이기도 했고, 또 통합교육 정책을 수립하고 제도를 개선하고 또 관련된 예산을 반영하는 등의 좀 더 실질적인 노력으로 이어지지 않았던 측면들이 좀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이 장애 학생들의 장애 학생들의 학령기 이 특수교육 대상 학생, 장애 학생들의 학교 배치 현황을 살펴보면 여전히 특수학교에도 계속 들어가고 있고, 또 특수학급에도 계속 진학을 하고 있고, 또 일반 학급에 다니는 학생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늘어나고 있는 그런 현상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고요. 제가 말하는 속도보다 지금 이 그림이 나오는 속도가 좀 차이가 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일단 특수학교든 특수학급이든 일반 학급이든 이제 거기에 재학하고 있는 특수교육 대상 학생 수는 매년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근데 이제 이와 같은 학생들이 이제 어디를 주로 많이 가는지 그 비율을 보면 뭐 특수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의 비율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일반 학급에 설치되어 있는 특수학급이나 일반 학급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의 비율이 늘어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유엔 장애인 권리위원회가 권고했던 내용에 따라서 이게 작년에 고등학교 1학년이었던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 중학교 때 그리고 초등학교 때 어디에 주로 재학하고 있는지를 역으로 추정해 보면 이제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이 초등학교에서 예를 들어서 특수학급에 다니고 있는 학생의 비율이 60%였는데 이제 이들이 중학교 1학년이 되는 요 시점에 또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의 학교 배치 장면을 비교해 보면 특수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의 비율이 늘어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들이 고등학교 1학년이 되었을 때 역시 이제 그 학교 배치 장면을 비교해 보면 또 특수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엔 장애인 권리위원회가 지적한 학년이 올라갈수록 특수학교로의 진학률이 높은 상황은 현재도 진행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또 장애 유형별 특수교육 대상자의 학교 과정별 학교 배치 현황에도 역시 이 내용을 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역시 이제 지각장애 학생들이 학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특수학교에 다니는 비율이 늘어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또 반면에 특수학급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의 숫자가 줄어들고 있는 것을 또 알 수가 있습니다. 뭐 이런 현상은 청각장애 학생이든 지적장애 학생이든 여러 장애 유형의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이 학교 과정이 올라갈수록 특수학교를 선택하는 비율이 더 높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유엔 장애인 권리위원회의 지적 사항들이 계속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현상이 왜 나타나느냐 이런 것을 이제 조사해본 그 결과에 따르면 특수학교 교육 과정이 자녀에게 더 적절하거나 아니면 이제 통합 교육을 받는 과정에서 이제 뭐 따돌림을 당하거나 적응을 잘 하지 못하는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우려들 때문이라고 이렇게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통합학급에서 특수학급 학생이 주로 참여하는 수업 역시 이제 아주 일부 교과에 제한되어 있고요.
또 특수교사들이 통합학급에 또 적극적으로 또 참여하고 있지 못하는 그런 또 통계 결과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특수교사와 일반교사가 통합학급 내에서 이렇게 좀 적절한 협력을 통해서 실질적인 통합교육이 일어나야 되는데 실제로 또 그렇지도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령기 장애 학생의 통합교육은 여전히 이제 형식적인 통합교육에 좀 머무르고 있는 측면이 있고 또 어떤 수업 활동에서의 어떤 통합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교육적인 여건을 갖고 있지 못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이제 한국의 어떤 통합교육 현실은 뭐 사실은 여기 고등교육이나 평생교육의 영역에서 또 살펴봐도 역시 좀 비슷한 특성들을 좀 보이고 있는데요. 이 장애인 고등교육, 그러니까 장애 대학생들의 어떤 교육의 현실을 또 살펴보면 장애 학생의 이 낮은 대학 진학률을 또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특수교육 대상학생 고교 졸업생의 실질 대학 진학률이 20%도 안 되지만 전체 고교 졸업생의 대학 진학률은 70%가 넘습니다. 그리고 일반계 고등학교는 80%에 육박합니다. 예, 그런 것과 비교했을 때 일단은 대학에 진입조차도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을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또 학교에 다니고 있다 하더라도, 대학에 다니고 있다 하더라도 이 장애 유형이, 이 다양한 장애 유형이 있는 대학생들이 이제 대학에 다니고 있는데 이들 장애 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적절한 인적 지원, 물적 지원이 잘 안 되고 있어서 실제로 이제 대학 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심지어 전공과보다 낮은 이런 이제 연구 결과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공과보다도 더 낮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는 게 대학 장애 학생의 교육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와 같은 어떤 낮은 만족도 또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문제는 이 장애 대학생들의 취업률에도 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장애인 평생교육은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뭐 전체 국민의 평생학습 참여율이 거의 40%에 육박하지만 장애인의 평생학습 참여율은 아무리 많이 잡아도 6%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평균 한 4%, 발달장애인의 경우는 한 1%밖에 안 되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전히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이 장애인의 뭐 통합교육의 어떤 전반적인 현황을 살펴보면 뭐 교육의 기회적인 측면, 즉 통합교육 현장에 진입하려고 하는 어떤 기회적인 측면에서도 역시 부족한 측면이 보이고 있고 또 교육의 과정적인 측면, 학교에 다니면서도 적절한 또 통합교육의 기회, 또 통합교육에 참여하는 데 필요한 적절한 지원을 받고 있다라고 보기 어렵고 또 학교 졸업 이후에도 뭐 대학 진학이나 취업이나 이런 부분에서 어려움을 보이고 있고 또 고등교육이나 평생교육 영역에서도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장애 학생의 또 장애인의 교육의 현실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에서의 어떤 장애인의 생애 주기에 따른 좀 한국의 통합교육 상황을 조금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통합교육에 대한 인식은 이 장애인의 생애 주기가 올라갈수록 저는 높아진다고 생각합니다. 점차 이 사회통합에 대한 요구, 또 필요성이 확대가 되고 또 지역사회의 참여가 또 강조가 되면서 통합에 대한 인식은 장애인의 성장과 함께 높아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통합교육의 실행 수준은 뭐 영유아 시기는 처음에 학교 들어갈 때부터 이렇게 분리된 채 또 보육 지원 등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학교에 들어가서도 형식적인 통합교육 경험에만 머무르는 경향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등교육, 평생교육으로 진입을 하면, 그러니까 나이 어쨌든 성인이 되고 나서 고등교육이나 평생교육 환경에서도 여전히 아예 진입조차 못하는 게 역시 배제가 되거나 평생교육이나 고등교육에 참여한다 하더라도 분리된 형태로 이렇게 그 학습에 참여하는 이런 또 특성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합교육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 실제로 통합교육의 실행 수준이 높아져야 하는데 이것이 이제 초등등 학교에서 물리적 통합 정도를 시도해 보다가 나중에 고등교육, 평생교육까지 가서는 이제 그런 것조차도 시도하지 못하는 이런 좀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게 한국의 현재 통합교육 상황이 아닌가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다시 이제 처음으로 다시 돌아와서 어떤 우리나라의 어떤 통합교육의 개념에 대해서 뭐 제가 뭐 이걸 여기서 장황하게 설명드릴 수는 없겠지만 이 장애인의 사회통합이라고 하는 그 개념 속에서 통합교육에 대한 개념을, 의미를 찾아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제 장애인의 사회통합이라고 했을 때는 장애인이 그 사회에 진입하기 위해서 이제 필요한 적절한 이 지원을 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 사회가 장애인을 포함할 수 있는 그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또 중요한 사회통합의 목적이자 또 가치적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그 사회의 구조가 바뀌어야 되고 그 장애인을 포함할 수 있는 그 사회 체계가 또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통합교육의 개념 역시 단순히 장애 학생이 일반 학교의 교육에 참여하는 것
뛰어넘어서 일반 학교의 교육 체계가 장애인을 포함하는 것으로, 즉 일반 학교의 교육 체계의 변화까지도 기대하고 또 그런 변화가 전제된 형태의 통합교육의 개념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의 어떤 우리나라의 통합교육의 수준이 단순히 장애인의 일반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물리적 통합에 그쳤다면, 이제는 장애인의 실질적 참여 보장을 위한 관계 변화와 체제 변화를 필요로 하는 사회적 통합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단순히 이제 통합교육을 참여를 확대하고, 그러니까 즉 장애인이 일반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정도로 제공해주는 수준에 그쳤다면, 이제는 이 결과의 평등을 넘어서 모든 장벽을 제거하는 그 사회 체계의 변화를 통해서 새로운 관계를 모색해내는 장애인의 완전한 참여를 기대할 수 있는 방향으로 통합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초중등 교육에서의 이 통합교육에 대한 어떤 목표, 그리고 고등교육에서의 장애 대학생에 대한 통합교육에 대한 목표, 그리고 장애 성인 평생교육에 대한 통합교육에 대한 목표도 역시 어떤 기회의 평등을 넘어서 모든 장벽을 제거하는 방향으로까지 이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실제로 어떤 장애를 고려한 조치, 그러니까 단순히 교육 기회를 확대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장애를 고려한 다양한 조치와 개인에게 맞는 적절한 교육을 지원하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모두를 위한 통합교육 운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이 베리어 프리 학습 환경을 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육 과정적 통합, 또 평가의 통합, 이런 것까지도 이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는 과정에서 이제 고등교육이나 평생교육 측면에서는 아무래도 아직도 이제 기회 평등조차도 갖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기회 평등을 마련함으로써 장애인의 통합사회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만들어져야 할 것이고, 장애 성인의 평생교육 역시 여전히 진입조차 못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기회 평등의 관점에서의 통합교육의 어떤 미시적인 변화들을 촉진해내는 것도 추진하면서, 동시에 장애를 고려한 어떤 맞춤형 학습 지원 등의 적절한 교육과 또 생활에 필요한 지원들을 함께 제공함으로써 실질적 평등으로 나아가고, 그리고 모두를 위한 고등교육과 평생교육이 될 수 있도록 배리어 프리 학습 환경으로까지 나아가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합니다. 일단 제가 이 정도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고려해서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에서 어떤 통합교육의 개념이 모든 학생들이 동일한 장소에서, 특히 이제 학년기 통합교육에 있어서 우리가 통합교육에 대한 개념도 좀 재정의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측면에서 모든 학생들이 같은 장소에서 함께 배우고 익혀야 할 학습 내용을 개개인에게 적합한 방식으로 또래와 함께 배우는 방향으로 통합교육의 내용과 체계가 통합되는 방향으로 구축되어야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현재의 어떤 장애인 등의 특수교육법에 나와 있는 통합교육에 대한 정의가 바뀌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수교육 대상자뿐만 아니라 모든 아동을 주체로 하는 통합교육의 개념이 되어야 하고, 통합된 교육 환경 역시 또래와 함께 동일한 교육 환경이라는 개념으로 좀 규정해 나가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합니다. 여전히 이제 이 통합교육을 해야 하는 이유, 하지 못하는 이유, 다양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통합교육을 잘 하지 못하는 이유 때문에 통합교육에 대한 과감한 시도를 못할 게 아니라, 통합교육을 해야 하는 어떤 적극적인 이유, 근거를 분명히 하고 통합교육의 효과나 이후의 어떤 가치 등을 충분히 고려해서 실질적인 통합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통합교육에 대한 개념이 재정립되고, 또 통합교육 환경 조성을 위한 인적 물적 자원이 확보되고, 또 다양한 통합교육 실천 경험이 축적되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통합교육 실천을 위한 운영체계, 또 정책 추진체계 등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또 통합교육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요구되고, 또 생애 주기에 따른 통합교육 여건 마련, 특히 고등교육 평생교육에 있어서 다양한 기회를 확대하는 것도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통합교육 실천을 위한 법적 제도적 근거를 만들고, 또 마지막으로는 통합교육 실천과 발전을 위한 국가 수준의 중장기 로드맵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실천했을 때 한국의 통합교육에 대한 미래가 밝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짧은 시간 동안 아주 핵심적인 내용을 발표해 주신 김규룡 교수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가 통합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이 통합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회체계나 환경, 조건을 갖추는 것이 먼저 필요하고, 또한 일반 학교에서 통합교육이 가능한 조건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평생교육은 여전히 장애인들의 평생교육은 기회학대 자체가 부족하고 기회평등 자체가 마련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노력을 해야 한다는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교육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기회의 평등을 만드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내용의 평등을 만드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과의 평등을 만드는 것이 진정한 평등이라고 생각합니다. 참여 통합교육은 결국 그러한 문제점들을 계속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요. 또한 우리가 만들려는 평생교육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기주관 시간 내주신 김규룡 교수님께 감사드리고요. 시간이 짧다 보니까 저도 좀 급하게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발표자의 말씀을 좀 듣겠는데요. 헬렌 포터라고 인클루즈 유럽 정책 사무관님께서 우리보다 먼저 시행하고 있는 유럽에서의 통합교육은 현실은 어떠한지, 어떤 과제를 가지고 있는지 발표를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헬렌 포터님 나오 계십니까? 네, 말씀해 주십시오. 채널 5번을 들으시면 됩니다. I'm just trying to put it in full screen, sorry. Yes, so sorry for the delay. My name is Helen Portal and I'm from Inclusion Europe. So Inclusion Europe is the European movement of people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I'm the Policy and Advocacy Officer, and so for the last few years we've been working a lot on the topic of inclusive education. 저희가 통합 교육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인클루전 유럽에는 39개 회원이 있습니다. EU 회원국, 그리고 또 노란색으로 표현된 국가에는 유럽 평의회 소속인 국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장애인 단체 유럽 플랫폼도 있습니다. 지적 장애가 있는 장애인들의 권익 옹호 단체입니다. 법적인 능력이 있어야지만 이러한 단체를 설립할 수 있는데요. 지적 장애인들의 법적 능력이 제한되어 있어서 단체 설립에서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권익을 옹호하는 단체를 설립을 해서 이런 플랫폼을 마련을 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권익 옹호 로비 캠페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유럽 EU 내에서 그리고 유럽 평의회에서 UN에서 여러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EU와 함께 저희가 가장 긴밀하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EU 조직을 살펴보면요. 유럽집행위원회, 유럽의회, 그리고 유럽연합 기본권청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좀 더 유럽의 통합 교육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저희가 NGO로서 지적 장애인들의 권익을 옹호하고 있는데 그들의 그 통합 교육의 입장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NGO들 그리고 저희 회원 단체들과 함께 교육에 대해서 언어를 통일한 바 있습니다. 우리가 같은 개념을 표현을 할 때 같은 언어를 쓰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통합 교육을 이야기를 할 때 이제 주류 학교 내지는 정규 학교라는 표현을 하는데요. 이런 학교들은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일반 학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학교라고 부르면 이게 결국 일반 학교인데요. 비장애인 학생들이 다니는 학교를 뜻합니다. 그 다음에 특수학교 또는 분리학교가 있는데요. 우리가 굉장히 많은 그런 일을 특수학교를 통해서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분리학교에서도 이런 장애인 학생만 받는 학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특수학교가 굉장히 많은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기도 합니다. 장애가 있는 학생들이 다른 비장애인 학생들과 함께 일반 학교를 다녀야 한다라는 주장이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수학교가 좀 지금 현재 난처한 입장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통합교육 내지는 완전 통합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장애의 유무와 관계없이 모든 학생들이 함께 교육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학생들에게 혜택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 교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통합교육을 받으면 외국에서 온 학생이든 장애가 있는 학생이든 없는 학생이든 모든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물리적인 혼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생이 어떤 학급에 속해 있는데 그 어떠한 지원도 받지 못한다라면 단지 물리적으로는 혼합은 돼 있습니다만 이것이 진정한 완전 통합 교육이라고는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희가 정책 문서를 작성을 했습니다. 저희가 왜 교육을 이렇게 중시하는지 굉장히 쉬운 표현으로 작성을 했습니다. 지적 장애인이 있는 사람들도 쉽게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한 보고서입니다. 이 링크를 따라가면 이 교육에 대한 저희 입장문을 나중에 읽어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안에 저희가 취하는 입장을 읽어보실 수가 있는데요. 모든 사람들이 다 교육이 중요하다. 나의 동네에서 살 수 있어야 하고 친구를 사귈 수 있어야 하고 또 선택을 할 수 있어야 하고 또 소속감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 우리는 이런 목표를 우리 자신을 위해서 타인을 위해서 공유하고 부모들이 아이들을 위해서 교사들이 학생들을 위해서 이 목표를 공유한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시작하는 곳이 학교다. 학교는 아이들을 위해서 매우 중요하고 여기서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고 또 미래 삶에 대비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통합교육과 분리교육을 비교하는 표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장소를 첫 번째로 보겠습니다. 유럽의 경우 가끔 장애 학생을 위한 학교가 멀리 떨어진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살고 있는 곳에서 학교를 다니기 위해서는 원거리를 다녀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통합교육을 실시하면 동네에 있는 학교를 편하게 다닐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장애 학생들이 이 통합학급에서 함께 배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리교육과는 이제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장애 학생들이 분리 학교에 다니면 장애인들만 다니는 그런 특수학교에 다니는 것이고 또 굉장히 먼 거리를 등하교하는데 여행을 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주어진 시간이 15분밖에 안 되기 때문에요. 좀 더 중요한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단체에서는 법적 능력을 중시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조금 더 상황이 낫다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유럽에서는 일부 국가들이 장애인이 특히나 지적 장애인은 법적 능력이 박탈되고 있습니다. 이 법적 능력이라 함은 자기 의사 결정권입니다. UN 장애인 권리 협약의 제12조에 명시하고 있는 법적 능력인데요. 이 법적 능력은 교육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제 맛배기로 보여드리자면 저희가 어떤 전략을 취하고 있는가, 저희가 선거를 이용을 하고 있고요. 또 교육, 고용 이 분야에서 이 분리를 방지를 해야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걸 슬로건으로 내놓고 있고요. 올해는 이제 저희가 교육에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이 모든 것과 연결이 돼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며 통합교육과 법적 능력에 교육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교육과 또 통합교육을 통해서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서로 배울 수 있고 친구도 사귈 수 있고 또 미래에 대비할 수도 있고 교육은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지역사회에서 자리를 잡는데 내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 찾아가는 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링크를 보시면 또 저희의 활동에 대해서 읽어보실 수가 있고요. 또 이제 법적 능력과 관련해서 장애인들이 왜 반드시 법적 능력을 가져야 하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EU의 장애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EU 집행위원회에서 발표를 한 전략이 되겠는데요. 이 초안을 작성을 했습니다. 이게 앞으로 10개년 장애 전략이 되게 됩니다. 이 해당 팀이 바로 교육을 맡게 되고요. 내용을 보시면 그 전략과 또 세부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교육에 대해서 나와 있는 내용은 이제 대표 추진안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그런 과제를 실시하게 될 것인데 조기 아동 교육과 케어에서 통합 교육을 위한 그런 툴킷을 개발을 할 것입니다. 저희가 그 결과물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 또 어떤 활동들이 이어질 거냐면 지금 현재 유럽에서 이런 문제들이 있고 또 한국에서도 공통적인 문제고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사실 교사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통합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교사가 불충분하다라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EU 회원국들에게 지원을 해서 이 특수 교육이 가능한 교원들을 더 많이 양성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통합 교육과 직결되는 부분이 바로 이 교원 문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유럽에 유럽 학교가 있는데요. 유럽에는 굉장히 구체적인 그런 유럽 스쿨이란 게 있습니다. 각각 다른 국가 출신들이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브뤼셀에서 EU 집행위원회를 만들 때 다른 국가에서 온 이주민이나 난민을 위해서 이 유럽 학교를 지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럽 학교 같은 경우에는 통합 교육을 실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EU 집행위원회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이 근무 환경도 통합적이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이 그런 통합 환경에서 근무하기가 어렵고 또 통합 교육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EU에서 따라서 선례를 남겨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EU에서 고용을 하는 사람들 그리고 또 교육을 시키는 사람들이 통합 환경에서 교육을 받고 근무를 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원국에 각각 이런 행동을 하라고 촉구를 하고 있는데요. 통합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를 개발을 하는 것을 지원을 하라라고 저희가 행동을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세나다는 저희 인클루전 유럽의 부회장을 맡고 있는데요. 그리고 유럽 장애인 단체 플랫폼의 전 의장을 맡으셨습니다. 세나다님은 통합교육 내지는 특수학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특수교육에서 제공하고 있는 교육은 노동시장에서 불필요한 것들이 대부분이다. 특수학교에서는 장애가 있는 학생들을 장애가 없는 학생들과 분리하기 때문에 개인적인 성장이나 미래 독립생활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김 교수님께서 이전 발표에서 한국의 사례를 여러 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어떤 식으로 특수교육이 진화를 했는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제 학년기가 더 올라갈수록 이제 초등, 중등, 고등 교육으로 올라가면서 인식은 확대되는데 통합 교육의 기회는 줄어든다라고 했는데 EU도 마찬가지입니다. 인클루시브 유럽 같은 경우에 저희가 벨기에 정부를 대상으로 소송을 걸었었습니다. 벨기에 지적 장애인 아동들이 초등 교육을 받을 때 통합 교육을 받았었는데 중등 교육을 받으면서 그리고 고등 교육을 받으면서 통합 교육의 기회가 더 줄어들었습니다. 특히나 벨기에의 경우가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았는데요. 벨기에 당국에서는 지적 장애인 학생들을 위한 이 통합 교육을 실시하려는 노력을 거의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 숫자를 보면 계속 상황이 악화되는 그런 경우였습니다. 그래서 그 벨기에 정부를 대상으로 2017년 1월에 소송을 제기했었고요. 작년 4월에 위원회에서 결정을 내리기를 그 헌장의 제15조와 17조가 위반이 되었다. 장애인 학생에 대한 교육권이 보호받지 않았다라는 그런 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승소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행복했고 지적장애 아동들을 위한 그런 해결책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그 정부와 함께 계속 그 해법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례만 보더라도 개선의 기회가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발표를 굉장히 많이 한 것 같은데요. 저에게 궁금한 게 있으시다면 이 이메일로 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 포럼에서 제가 발표할 수 있게 초청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패널에서 또 흥미로운 토론이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유럽에서 이런 이야기가 좀 유익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헬렌 포털 정책사무관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멀리에서 줌으로 이렇게 연결해서 이렇게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유럽에서 이 지적 장애인들에 대한 통합 교육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요. 아마 UNCRPD도 있지만 12조에 차별 없는 법 적용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지적 장애인들은 흔히 발달 장애인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제대로 된 법적 조치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후견인 제도라든지 지금의 선거권 문제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럽에서는 장애 전략을 10가지 정도로 뭐 조기 교육이라든지 조기 통합 교육, 아동 교육에 대한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고요. 또 교사들의 역량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건 역시 굉장히 중요하게 만들어가야 할 지점이라고 또 보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이주민과 난민들이 늘어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통합 교육을 전혀 실시하지 않고 있다는 지점에서 계속 그 통합 교육을 요청하고 있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벨기에 정부가 지적 장애인들에 대해서 통합 교육을 반대하고 있어서 법적 소송을 걸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승소를 해서 통합 교육을 요구하고 있다는 말씀들을 해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지적 발달 장애인들이 실제적으로 통합 교육에 어떻게 참여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럽에서는 계속 고민을 해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이제 아무래도 지적 발달 장애인들도 한국에서는 어떤 식으로 배제되지 않고 같이 통합교육에 참여할 수 있을지 계속 논의가 고민과 이런 것들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여기에 이메일 알려주셨으니까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이메일로 이렇게 연락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이제 패널 발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강백 인천 IR센터 사무국장님께서 발표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인천 장애인 교육권 연대와 인천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에서 일을 하고 있는 김광백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저의 발표의 이제 제가 주되게 이야기하고 싶은 핵심은 이제
장애 운동을 하시는 당사자분들 그리고 당 부모님들에게 좀 이제 이야기해드리고 싶은 것들을 좀 주되게 좀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료집이 나왔을 거라고 기대했는데 안 나와 있어서 제가 이제 토론문의 제목은 탈시설의 시작은 교육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된다라는 이제 주제로 제목을 썼거든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가 장애와 관련해서 특히 이제 장애 성인기와 관련해서 가장 큰 하두는 탈시설과 자립생활이잖아요. 어떻게 하면은 장애인이 지역사회 살 권리를 보장하게 하고 살 수 있게 할 것인가. 그리고 어찌됐든 간에 결과적으로 장애인이 지역에서 배제되지 않고 우리가 살고 있는 곳 속에서 자연스럽게 아주 평범하게 살 수 있게 할 것인가가 가장 큰 하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우리가 뭐 중요하게 사회적 모델, 자립생활 모델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런 걸 토대로 해서 장애 성인과 관련해서 우리가 다양한 투쟁들을 벌여온 거고 앞으로도 벌일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대표적으로 우리가 2000년 초중반에 이동건 투쟁, 뭐 지금도 물론 열심히 하고 있지만은 이동건 투쟁도 바로 그런 맥락인 거잖아요. 갈 수 있어야지 교육을 공부받을 수 있고 갈 수 있어야지만이 사람을 만나고 갈 수 있어야 직업이 있는 거고 이런 아주 기본적인 권리를 요구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장애 등급제 폐지라든가 부양의무제 폐지도 마찬가지로 지역사회에서 경제적으로 혹은 장애 등급이 아니라 자기의 개인의 온전한 가치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권리들을 요구했던 투쟁이라고 생각이 들어지고요. 2000년 초중반부터 지금까지 장애인 교육권 투쟁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모든 것들이 장애라는 이유로 배제되지 않고 차별받지 않은 여러 가지 활동들의 결과물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지고요. 그것에 대한 어떤 결과로 어찌됐든 간에 우리한테 많이 부족하지만은 작년에 정부에서는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 어제 탈시설이라는 것을 명문화시켜서 뭔가를 만들어냈던 중요한 결과물이 있었다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런데 반대로 교육계에서는 왜 그런 것들이 오히려 시설화로 더 이어지고 있을 것인가에 대한 질문들을 좀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왜 장애운동은 특수학교를 짓는 거에 대해서 왜 관심이 없을까? 그러니까 특수학교를 짓는 데 있어서 반대에 대해서 관심이 없을까에 대한 고민들이 좀 드는 거죠. 아까 김기동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유행 아동권리위원회에서는 우리나라의 통합교육에 대해서 무늬만 통합교육이고 실질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게끔 대한민국 정부가 노력해라라고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그래서 그런 대안으로 어찌됐든 간에 통합교육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5차 이제 특수교육 발전 계획에서는 뭐 정다운 학교라든가 통합교육 지원교사들을 배치하겠다라고 열심히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현장에 가보시면 아시지만은 통합교육 지원교사는 도대체 어떤 존재인 것인가? 아무도 잘 몰라요. 17개 시도에 통합교육 지원교사들이 배치되어 있지만은 어떤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무슨 역할인 것인지, 자기는 실무사인 건가, 특수교사인 건가, 통합교육을 지원하는 교사인 건가에 대한 정체성도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을 뿐더러 각각 그냥 알아서 지역에서 열심히 어디선가 한켠에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최근에 인천에서는 통합교육 지원교사는 도대체 안식년을 하는 사람인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우스갯소리를 하고 있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물론 담당 선생님들한테 물어보면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시죠. 그러지만은 통합교육 지원교사를 요구했던 정교조라든가 시민단체라든가 부모단체에서는 실제로는 통합교육 지원교사를 그렇게 배치하라고 요구한 바가 없었거든요. 근데 교육부는 아주 그냥 우리 통합교육 지원교사 했으니까 통합교육 지원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게 전부입니다. 뭐 정다운 학교 시범 사업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정다운 학교 진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작년에 이제 인천에서 통합교육 실태조사를 한번 해봤거든요. 자체적으로 혁신학교의 통합교육하고 정다운 학교의 통합교육하고 그냥 일반 학교 통합교육이 진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한번 한 반개월 정도 인터뷰도 해보고 자료도 찾아보고 그래서 실제로 이제 논문 같은 것들 한번 써봤었어요. 써봤는데 정다운 학교의 통합교육은 한 300만 원 정도 학교에다 내려보내주고 그게 다예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특수교육 실무사 없고 별도의 지원 없고 학교는 정다운 학교 자기가 정다운 학교인지도 모르는 학교 교장 선생님 대부분이고요. 그냥 특수교사 혼자 열심히 알아서 300만 원 더 받고 하고 있는 사업이 전부이더라라고 작년에 인천의 사례에서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교육부는 정다운 학교와 관련해서 제대로 된 연구와 제대로 된 실태를 파악하고 있을까라고 물어보면은 그런 실태 파악과 관련해서 전혀 관심이 없거나 아니면은 그냥 눈에 보이기식으로 우리 이렇게 잘하고 있습니다는 홍보물 정도 빼고는 제가 자료를 찾아보지는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이 봤었을 때 과연 우리는 통합교육에 어떤 의지가 있을까? 또 6차 특수교육 이제 발전계획 내년부터 또 실시되는데 그 안에는 또 다른 이제 특소 조항이 숨어져 있습니다. 다양한 특수학교를 만들겠다라고 요구하고 있고요. 그래서 더 특수학교를 늘려내기 위해서 계속 혈안이 되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근데
통합교육을 그렇게 강화하겠다는 교육부, 그다음에 지역교육청은 반대로 특수학급에 입급되어 있는 장애 학생과 관련해서는 혹은 장애 학생이 특수학급에 입급되어 있는 경우와 관련해서 교육권 보장에 대해서 그렇게 열심히 관심이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올 초에 강원도 고성이라는 지역에서요,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숫자가 적다는 이유로 특수학급을 폐급하겠다라고 통보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신문에서 많이 언급이 되는 순간 교우 그 학급 살려냈거든요. 학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특수학급을 없애겠다? 이거 어떤 교육권의 발상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뭐 그것뿐만 아니라 뭐 서울, 인천, 뭐 전국적으로 많은 지역이 겪고 있는 문제지만은 과밀학급, 신도시 생길 때 과밀학급 지역에서 특수학급 만들어내려고 그러면은 돌봄학급들은 없는 교실 쪼개가지고 만들어내거든요. 특수학급 없는 교실 쪼개가지고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작년에도 어떤 신문 보셨죠? 학교 구성원들한테 특수학급 설치됐는지 안 되는지를 구성원들이 묻고 있으면서 결과적으로 차별과 혐오를 만들어내고 있는 게 우리나라 교육청, 교육당국의 모습이지 않을까. 그런 것들 방관하고 있는 게 우리나라 정책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그것뿐만 아니라 특수학급을 만들 때 실무사 배치 제대로 하지 않고 있죠. 장애 학생들 초등학교 1, 2학년 돌봄교실 들어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돌봄교사들이 대놓고 차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조치 취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장애 학생은 부모들이 알아서 잘 키우든가 그냥 특수학급에 조용히 있든가 아니면 특수학교 가든가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런 현실에서 통합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 그러면서 특수학교를 더 짓는 방식으로 통합교육을 열심히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과연 적절한 것인가? 그리고 원격 수업 시 배제되고 있는 장애 학생들과 사례와 관련해서도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여기 다 언급할 필요는 없을 거라 생각이 들어집니다. 인천이 2010년대에 4개 특수학교를 만들어냈거든요. 그리고 2020년대가 되니까요. 또 교육청에서 4개 특수학교를 만들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인천도 특수학교가 적은 편은 아니거든요. 많은 편이라고 생각하는데 너무너무 그 계획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통합교육이 잘 안 되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라고 생각이 들어질 때, 그리고 왜 고등학교로 가면 특수학교 대상 특수교육 받는 학생들이 특수학교로 더 이전할 것인가? 특수학교가 늘어나니까 오히려 블랙홀 효과를 갖고 있는 건 아닌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졌거든요. 오히려 반대로 학교를 짓는 대신에 실무사를 늘려내고 과밀학급 대책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학교 지을 때 특수학급 더 만들어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다양한 진로 및 직업교육을 예시화를 위해서 특수학급을 재구조한다든가 재배치한다든가 그리고 그 중간지대 특수교육 지원센터에 지역사회 기관들과 다양한 협업을 할 수 있게끔 여러 가지의 통로를 만들어내든가 뭐 이런 사례들을 만들어낸다면은 오히려 통합교육은 더 가능성이 있고 훨씬 더 가치 있는 일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어지는데 너무나 손쉽게 특수학교 몇 개 짓는 걸로 그냥 특수교육 잘했다라고 퉁치고 있는 건 아닌가. 이거는 저는 모르겠어요. 교육부나 교육청 당국들이 교육의 권리에 대해서 이야기보다는 동정과 시혜로 특수학교 만들어냈으니까 열심히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건 아닌가 생각이 들어져요. 그리고 최근에 저기 국립교통대학교인가요? 특수학교 만들겠다 하니까 거기 구성원들도 특수학교 설치와 관련해서 찬반 투표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이런 현실에서 과연 우리나라 정부는 어떤 의지를 갖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노르웨이 사례를 하나 좀 소개를 드리고 싶어요. 노르웨이가 1970년대 이제 북유럽권이 이제 노멀라이제이션, 정상화 인형 운동을 열심히 하면서 통합교육들을 잘 만들어내긴 사례들이 있거든요. 70년대 노르웨이 사례에서 보니까 이제 정부가 왜 장애인이 지역 통합이 안 될까라고 연구하다 보니까 시설의 존재들이 그걸 가로막고 있더라라고 결론을 내려요. 그러면서 국가가 시설 없애라, 특수학교 못 세고 통합교 강화해라라고 이제 공고사항을 내리거든요. 근데 10년이 지났는데 반발이 만만치가 않겠죠. 반발의 주체는 누구였냐면 장애 부모님들이었고 학생들이었고 그 다음에 일반 교사들, 일반 학생들 모든 사람들이 반발했었습니다. 그래서 10년이 지난 다음에 국가가 어떤 조치를 취하냐면은 시설의 존재가 있는 순간 이미 통합은 불가능한 건 아닌가라는 결론을 내리거든요. 그래서 모든 시설들은 없앤다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물론 이제 노르웨이는 그런 시설들 특수학교들이 사립이 아니라 대부분 국공립이었기 때문에 조금 쉽게 없어지기도 하고 쉽게 조치가 취해진 측면이 있지만 요는 이거 같아요. 국가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죠. 요구가 있기 때문에 특수학교를 짓는 게 아니라 국가가 선택하고 국가가 지향해야 될 바가 뭔지에 대해서 분명히 밝히는 게 중요한데 우리는 밝히지 않고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니까 이렇게 하면 어떨까라고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통합을 저해하는 요소들을 더 강화시키기도 하고 오히려 우리 머릿속에서 진짜 장애 학생에 대한 인권, 권리에 대해서 이야기보다는 부모,
특수교사 이런 정책 관료들의 어떤 주변인들에 대한 입장들을 더 많이 담는 특수교육 정책들을 만들어내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은 좀 이런데요. 교육은 우리가 좀 안타깝게 교육은 부모의 몫으로 남겨져 있고 자립생활은 당사자의 몫으로 우리가 운동이 이분화되어 있는 건 아닌지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탈시설 운동하시는 분들은 특수학교를 짓는 것을 반대할 수는 없죠, 저희가. 근데 특수학교를 짓는 정책과 관련해서 반대할 수는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우리가 많이 무지하거나 아니면 관심이 없는 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었고요. 어렸을 때부터 분리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성인이 돼서 분리되거든요. 제가 인천의 뭐 특수학교의 운영위원이기도 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운영위원회 회의를 갔는데 이제 인천 4개 특수학교가 만들어진다고 하니까 운영위원장님이 저한테 특수학교 만들어지니까 거기다가 전공관 짓고 평생교육센터 만들어가지고 학교를 평생 다닐 수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저한테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랑 같이 저한테 함께 해주세요라고 하시는 게 제가 이제 저희 동네에 계시는 분들은 학교 운영위원장님도 그렇고 제가 특수학교를 반대하는지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못하겠다고 그랬는데 그 욕구는 도대체 어디서 나올까라고 생각하면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우리는 누구든지 쉽게 분리돼도 된다는 생각에서 그 이유를 장애의 중증도로 찾는 거잖아요. 우리 안에 중증이니까 우리 학생 중증 장애인은 분리돼도 돼. 라는 입장을 갖고 있는 거고 그런 입장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발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정부의 역할은 그래서 노르웨이 사례처럼 정부의 역할은 도대체 뭘까? 뭘 지향하고 뭘 원칙으로 세워야 될 것인가를 분명히 밝히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조금 우리가 탈시설 운동을 좀 넘어서서 탈특수학교까지 좀 연계되고 탈시설 폐쇄뿐만 아니라 특수학교를 어떻게 하면 폐쇄시킬 수 있을 것인가 줄이게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계획까지 같이 함께 연대하고 투쟁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리고 저는 발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강백 국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통합교육이라고 해도 또는 특수학교라고 해도 실제적으로 내용을 좀 들여다봤더니 실제로 제대로 이루어지는 건 없더라. 교육부가 제도적인 형식은 일부 마련했지만 실제 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기존에 학교가 있는데 특수학교를 설립하는 것만이 대안인지 아니면 기존의 일반 학교에서 특수학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장하면서 내용적 통합을 더 가져가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고민이 많이 있다. 그리고 어쨌든 시설에서 분리되지 않기 위해서는 노르웨이 사례를 본 것처럼 뭐 시설 폐지법을 만들어서라도 시설을 폐지해야지만 통합교육을 만들어갈 수 있는 전제 조건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모든 것들이 의미 있는 작업인 것 같아요. 이런 발표들이 그렇고 저희도 이제 그 야학에서도 계속 탈시설 교육을 계속 하고 있는데 저희가 한 5년 넘게 이런 경험을 통해서 얻은 것은 탈시설을 통해서 사람의 자유를 만들고 사람을 평등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는 이제 노들장애인 야학은 그것을 경험적으로 획득한 시간들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노력들을 더 많이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발표로는 조경미 전국장애인 부모연대 운영지원국장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국장애인 부모연대에서 활동하고 있는 조경미라고 합니다. 제가 지금 땀을 흘리고 있는 것 같은데 어디 아픈 게 아니라 이게 조명 때문이니까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기룡 교수님과 그 유럽 인클루전 헬렌 사무관님 발제 잘 들었습니다. 그 한국의 통합교육 정책의 실천 과제와 고민할 지점을 잘 제안해 주신 것 같습니다. 또 김강배 국장님께서도 현재 이제 저희가 현재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문제들을 잘 짚어주신 것 같은데요. 저의 오늘 토론의 주제는 일반 학교에는 장애 학생이 있습니다. 있지만 없는 아이들로 존재하고 있는 이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2021년 기준 전체 장애 학생의 수는 98,154명입니다. 이 중에 일반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78,666명. 총 72%의 학생이 일반 학교에 재학하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학생이 재학 중인데요. 이렇게 많은 학생이 존재함에도 학교에서는 있지만 없는 아이들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는지 좀 그 존재들에 대해서 고민하는 마음으로 이 토론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통합교육이 무엇인지, 뭐 어떻게 추구해 나가야 되는지 너무 많은 이제 좋은 얘기들을 해주셨는데요. 저희 특수교육법에는 통합교육이란 특수교육 대상자가 일반 학교에서 장애 유형과 장애 정도에 따라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또래와 함께 개개인의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교육을 받는 것을 말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머님들한테 이 조문을 말씀드리면 어머님들이 와, 너무 내용이 좋다, 이대로만 되면 좋겠다, 이제 그런 얘기 하시는데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너무 괴리감이 느껴진다, 이제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보면 일반 학교 특수학급에서 개개인의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교육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일반 학교를 다닌다고 해서 우리가 통합교육을 하고 있다라고 하지만 또래와 함께 있는 통합학급에서는 적합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뭐 통합교육이라고 하는 게 좀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선 발제자분들께서 계속 말씀하셨지만 우리나라는 분리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수학급 중심으로 특수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특수학급에서의 1, 2교시 정도의 수업은 정말 그 아이들 수준에 맞는 교육들이 이루어지지만 그 다른 시간, 일반 학급으로 넘어가는 시간에 있어서는 적합한 교육을 못 받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교육부나 이제 이런 정책들을 살펴보면 통합교육 관련 지원을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특수교육 연차보고서에 그 명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있습니다. 아까 뭐 김강필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정다운 학교도 운영하고 있고 또 통합학급 담당교원의 특수교육 관련 연수도 하고 있고 뭐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도 지원하고 있고 그 지원하고 있는 내용들은 많다라고 보여지지만 실제로 통합교육 관련 지원에 실체가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통합교육이 일어나고 있는 학급에서의 지원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소풍을 간다. 그러면은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지원해주는 인력이 따라가야 될 텐데 따라가나요? 여기 어머님도 많이 계시는데요. 그 보조 인력이 필요한 만큼 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이벤트가 생길 때 이 아이들에 대한 지원은 누가 해야 될 것인가? 보면은 사실 특수교사나 일반 교사의 부담으로 가는 거죠. 뭐 예전에는 부모님들께서 소풍을 다 따라가거나 현장 학습을 지원 인력이 없으면 이제 갈 수 없다라고 거부하거나 이제 이런 사례들도 이제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제 이렇기 때문에 저희는 사실 이 정부에서 말하는 통합교육 지원 내실화 방안에 도대체 왜 이 개인에 대한 지원의 내용은 없는 걸까? 굉장히 좀 괴리감이 느껴진다, 뭐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이제 발제 내용을 봤을 때 이제 너무 잘 정리를 해주셔서 오늘 꼭 한 가지만 얘기하고 싶었는데요. 또 이런 내용도 사실 앞선 김강배 국장님이 다 얘기하셔서 통합교육 받을 권리에 대해서 유엔장애인 권리위원회에서 일반 논평 제4호 2016년도에 이제 발표했고 거기에 따른 진척사항에 대한 정부 답변이 있습니다. 너네 어떤 노력을 하고 있니? 라고 했더니 이제 특수교육 연차보고서에 있는 내용들을 쭉 이제 언급하시면서 노력하고 있다 라고 하면서 특수학교를 계속 짓는 이유를 설명하라고 했는데요. 거기에 정부의 답변은 장애 학생을 위한 장애 유형 및 특성을 고려한 교육 환경의 한계로 인해서 장애 아동을 둔 가족이 특수학교 설치에 대한 요구가 있으며 장애 유형에 따른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교육을 위해서 특수학교 설치가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가족이 요구했기 때문에 이제 특수학교 설치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71%가 일반 학교에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특수교육 대상자의 통합교육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라고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실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서술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 답변이 너무 무책임한 답변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특수학교 설립을 요구하는 가족들이 있기 때문에 설치한다는 것이 아니라 앞서 그 언급했던 교육 환경의 한계를 뛰어넘는 변화를 해야 하는데 지금 정부의 정책에서는 그런 변화들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냥 한계가 있다라는 가정하에 정책에 지금 통합교육의 실질적인
정책들이나 지원들은 찾아볼 수 없는데요. 저는 이 특수학교를 계속 짓는 문제로 통합교육이나 특수교육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국가교육의 정책의 문제라고 하는 것을 명확히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사회통합의 토대가 될 수 있는 통합교육, 그리고 물리적인 통합을 넘어서서 모두가 함께하는 통합교육 정책을 수립을 해 나가야 할 것인데요. 그런 과정에서 이제 저는 통합교육에 대한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반 학급에서의 이제 통합이 일어나기 위한 지원이 필요한데 지금 현재는 물리적 포함을 지금 통합교육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리적 포함을 넘어선 권리를 가진 시민으로서의 포용이라고 하는 넓은 의미의 통합교육의 재정립이 필요하고 또 장애 유형과 특성을 고려한 교육 환경의 변화와 그에 따른 실질적 지원이 따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내용들을 담은 장애학생 통합교육 권리 강화를 위해서 통합교육 기반 조성과 함께 국가 차원의 종합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제 그런 활동들이 계속 이어나가기 위해서 저희가 계속 활동을 해 나가야겠죠. 네. 그래서 통합교육 그런 얘기들을 하면 부모님들이 굉장히 힘들어 하세요. 왜냐하면 자녀분들이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데 이상적으로 이게 필요하다고 해서 아이들이 어려움을 지금 목도하면서까지 이렇게 보내는 마음이 굉장히 힘드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함께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불구하고도 특수학교가 아닌 일반 학교에서 고군분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포기하지 않고, 왜냐하면 지금 이 정책의 변화가 없으면 계속 고등학교로 갈수록,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중고로 넘어갈수록 학교를 이탈하고 혹은 공교육을 포기하는 사례들이 분명히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국가 차원의 이제라도 국가 차원의 종합계획 수립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활동을 열심히 해서 통합교육의 그 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가는 활동을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발표를 해주신 조경미 국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아무래도 이제 학부모이시기도 하니까 아마 더 현장을 더 잘 아실 것 같고요. 정부 정책이 어쨌든 내실화가 필요하고 방향 제시를 다시 한번 제고해야 된다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렇게 하려면 국가 차원에서 종합계획 수립이 좀 필요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말씀하셨습니다. 아마도 어느 부모라고 해도 특수학교를 보내기보다는 일반 학교의 통합적인 교육에 참여하기를 원하실 겁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아마 그런 선택들을 하게 되는데, 여전히 남아서 일반 학교를 더 통합 교육으로 만들어 나가는데 계속 싸워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발제자로 조민재 진라라비 장애인야학 교장 선생님 발표를 듣겠습니다. 네, 예, 소개받은 진라라비 장애인야학의 조민재입니다. 예, 저는 대구에서 일하고 있고요. 저는 이제 장애인 평생교육에 관련돼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토론문을 그냥 PPT에 간단하게 좀 옮겼는데, 오늘 이 통합교육이라는 큰 주제 안에서 사실 학령기부터 평생교육까지 다 얘기하려면 시간이 한 5시간 주셔야 논의가 좀 풍성할 것 같은데, 짧게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조금 저는 일반 평생교육계하고 요즘 장애인 평생교육계가 이 장애인 평생교육법을 둘러싸고 좀 치열하게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논쟁에 관련돼서 조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제 생각을 좀 밝히는 정도로 오늘 토론을 마무리할까 싶고요. 장애인 평생교육법 제정운동이 2019년부터 전국 장애인야학협의회를 필두로 진행이 되어 왔고, 2020년 8월에 국회에서 이제 장애인 평생교육법 제정 필요성 및 법안 내용 쟁점 토론회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이렇게 공론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치열한 논의 속에서 2021년 4월에 유계용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를 하셨고, 그리고 2021년 8월에는 교육부가 법령에 관련된 연구 보고를 했고요. 그리고 2022년 2월에 조혜진 국회의원이 또 법안 발의를 함으로써 이제 장애인 평생교육법이
아마 2022년에는 통과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1년의 이런 과정 속에서 일반 평생교육계는 계속 반대하고 있습니다. 저희 토론회 할 때도 반대 입장을 좀 계속 분명하게 하셨었고, 법안이 이제 그 의원분들이 대표 발의하고 나면 이제 의견 수렴을 하잖아요. 거기서도 이제 한국 제가 잘못 적었네요. 장애인 평생교육사 협회라고 돼 있는데 그냥 한국 평생교육사 협회입니다. 평생교육사 협회에서 계속 반대 의견서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왜 반대할까를 조금 생각을 해봤는데 주로 얘기하는 골자는 그겁니다. 그러니까 대세가 통합교육이지 않냐. 근데 왜 나가려고 하냐. 그래서 반대한다라는 게 첫 번째인 것 같고요. 그리고 그렇게 따로 추진 체계, 흔히 말해서 장애인 평생교육을 지원하고 전달하는 추진 체계가 이제 장애인 따로 비장애인 따로 생기면 이것이 앞으로 영원히 분리될 것이다. 그래서 분리교육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좀 합니다. 나름 그렇게 생각하면 또 생각해 볼 수도 있는 지점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장애인 평생교육계는 왜 그러면 장애인 평생교육법을 이야기하냐를 조금 말씀드리면 사실 앞서서 김기룡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장애인 평생교육 참여율은 평균 해봤자 4%대예요. 4%대. 그러니까 이게 흔히 의무교육으로 얘기하는 특수교육 분야와 천지 차이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고작 4%의 참여율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심각하게 수십 년 동안 차별, 배제, 분리 거부되어 왔었던 역사 속에서 이 장애인 평생교육이 조금 더 진전하려면 굉장히 집중적으로 국가 및 지자체가 책무를 강화하고 별도의 추진 체계를 통해서 예산과 이런 부분들을 확대해야만 장애인 평생교육법은 발전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 평생교육법이 필요하다라고 저희는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짧게 한 3가지 고민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추진 체계가 이 장애인 평생교육법에서 계속 이야기됩니다. 그래서 장애인 평생교육계는 이제 국가장애인 평생교육진흥원, 시도장애인 평생교육진흥원, 시군구 장애인 평생학습관 등의 이제 일반 평생교육과 다른 별도의 추진 체계 도입을 주장하고 있고요. 일반 평생교육계는 그냥 기존에 있었던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기존 추진 체계로 있고 그 안에서 이제 이미 여성 이주 장애인 다 하고 있으니까 그냥 단일화된 추진 체계로 하면 되지 않냐라고 계속 얘기합니다. 저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장애인 평생교육법이 만들어지고 별도의 추진 체계가 꾸려진다 하더라도 아주 장기적으로는 나중에 통합해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실제로 저희가 따로 가려고 하는 이유는 평생교육법이 2000년부터 시행이 되어 왔었거든요. 그리고 장애인에 관련된 평생교육 조항이 2017년부터 이제 포함돼서 시행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평생교육법이 사실 시행된 지만 따지면 제정될 때부터 시행된 것만 따지면 20년이 넘는 역사예요. 근데 그 안에서 이 장애인 평생교육 참여율이 4%대밖에 되지 않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장애인 평생교육에 관련된 조항들이 들어가 있지만 되게 기초적인 물리적 접근성도 안 되거든요. 그쪽에 일반 평생교육 진흥원이나 이런 학습관 등이 대표적으로 대구를 좀 소개해드리면 대구 평생학습진흥원이 작년에 개원됐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다라고 하지만 사실 장애인에 대해서는 이미 평생교육의 주류안에서는 철저하게 배제되어 있다. 포괄한다고 하지만 거짓말하고 있다. 라는 말씀을 조금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별도의 추진 체계는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저도 처음에 이분들이 당신들 분리교육하는 거 아니야? 라고 이렇게 질문했을 때 순간 좀 당황했었습니다. 우리 분리교육인가? 라고 이제 좀 생각을 하기도 했고 그리고 가끔 이제 장애인야학을 운영하다 보면 그런 얘기 하거든요. 이 장애인분들이 학력을 취득하고 취업을 하고 이러면 이 장애인 야학의 존재는 필요 없어지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야학은 없어져야 되는 거 아니냐 장기적으로. 우린 정말 없어져야 되나? 이런 고민들을 좀 했는데 제가 최근에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그러니까 학령기 때는 교육이 의무이자 권리이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어쨌든 국가가 책임지고 해야 되는 거고, 이제 성인기가 되면 이제 좀 선택지에 놓여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분리교육이라고 접근하는 것이 그분들이 말하는 게 정말 분리교육이냐라고 조금 생각을 해보니까, 이 분리교육이라기보다는 이제 정말 적절하게 필요한 교육 지원을 하는 공간이다라고 좀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장애인 평생교육법 안에서는 장애인에게 적절한 평생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 개별화된 교육계획을 좀 수립하도록 하고, 이제 보조기기나 이동지원 등 관련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장애인 평생교육과 교육시설에 이제 예산 지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분리교육이라고 진짜로 이제 주장한다면, 사실 기존의 지역사회에 있는 모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교통에서도 특별교통수단 장애인 콜택시가 따로 운영될 이유가 없을 거고, 뭐 장애인 복지관이 따로 있을 이유도 없을 거고, 뭐 비장애 있는 자립생활센터가 필요 없지만, 뭐 어쨌든 장애인 자립생활센터도 굳이 장애인 자립생활센터로 따로 필요하지 않을 거다라는 이야기들로 이렇게 전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여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분리교육 논리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교육 지원으로 이제 접근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조금 드리고요. 근데 이제 이 법이 통과되고 나면 저는 그거는 좀 우려는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 평생교육 시설 및 기관에서 장애인분들이 기존에 이용하던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중증 장애인분들 같은 경우에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나 장애인야학에 오시는 경우가 많지만, 그냥 기존의 평생교육 시설을 그냥 평범하게 이용하던 장애인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게 장애인 평생교육법이 통과되면서 아마 일반 평생교육계에서 시설이나 기관에서 이제는 장애인 평생교육 기관과 시설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가세요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점점 더 많이 할 것이라는 부작용이 생길 거라고 저는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 장애인 평생교육법과 평생교육법의 법적 근거를 조금 잘 정비할 필요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일반 평생교육 안에서도 일반 평생교육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일반 평생교육 시설에서 장애인이 듣겠다 하면 거기에 관련된 적절한 지원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책과 예산을 좀 잘 수렴해 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야 이제 특수교육 현장에서 겪는 좀 통합교육 과정에서의 논의들을 조금 이제 장애인 평생교육에서는 되풀이 안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앞서서도 계속 말씀하셨지만, 그러니까 이제 통합교육이 잘 안 되니까 특수학교를 늘리자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되는 것들이 사실 우리의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그게 잘 그렇게 안 되기 위해서 우리가 국가가 훨씬 더 많은 책무와 역할을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끝으로 좀 제 이야기를 드리면, 그 핵심은 뭐 장애인이 원하는 곳에서 원하는 평생교육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장애인 입장에서 사실 따지고 보면 본인에게 적합한 평생교육을 제공하는 기관이 집 가까운 곳에서 편하게 이용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장애인 평생교육에서. 근데 이제 현재 장애인 평생교육 현실을 보면 어쨌든 이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나 기관이 턱없이 부족하고, 있더라도 이제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 보니까 대부분의 장애인 평생교육 시설들이 교육 환경이 열악한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뭐 장애인 평생교육 시설이 됐든 일반 평생교육 시설이 됐든 장애인이 다니기에 적합한 공간이 많아지는 게 중요하다라는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선택지가 장애인들에게 주어질 수 있는 환경이 돼야 된다. 장애인 평생교육은 이제 그 부분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 4.4%의 장애인 평생학습 참여율을 정말 이제 집중적으로 높이기 위해서는 이런 장애인 평생교육법이라는 별도의 법이 필요하고, 집중적으로 그 육성되고 지원되어야 된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반대 여론은 계속 있을 것 같습니다. 일반 평생교육계는 조금 불안해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번도 안 가본 길을 이 장애인 평생교육계가 가려고 하니까, 이때까지는 흔히 소외계층 평생교육이라고 해서 뭐 이주민, 뭐 이제 여성 이런 식으로 파트로 존재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우리 따로 법 만들겠다, 우리 따로 추진 체계 만들겠다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이런 부분에서 뭐 낯설어하고 뭔가 본인들의 그런 권한과
그런 것들을 흔드는 거 아닌가라는 불안함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조금 넓게 보면 어쨌든 이 소외계층에 관련된 평생교육은 더 집중적이고 고도적으로 발전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파이가 늘면 궁극적으로는 일반 평생교육도 발전하는 거 아니냐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간이 많이 됐네요.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권민재 교장 선생님께 박수 부탁드리고요. 작년에 이거 제도 평생교육법을 만드느라고 계속 고생을 많이 하고 있어요. 특히 욕도 많이 먹고 있고. 그래서 박수 한번 다시 쳐드릴게요. 네. 저희가 이제 장애인들을 위한 평생교육을 해 나감에 있어서 이것이 비장애계와 장애계의 마치 밥그릇 싸움처럼 보이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장애인들이 실질적인 평생교육을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누구나 배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것의 핵심적인 목표인데 자꾸 이 부분이 곡해되는 부분도 있어서 좀 안타까운 심정이고요. 올해는 계속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변재원 서울대학교 행정대학 박사과정 발표가 있겠는데 전장년 전 기획실장님인데 지금 가능하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혹시 목소리가 잘 들리실까요? 네. 네, 그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대학원생으로서 참여를 하다 보니까 앞서 들었던 발제나 발표에 비해서 사실 조금 부끄러운 지점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일단 저는 오늘 제가 다뤄야 할 주제는 대학교 교육에 대한 문제인데요. 아시다시피 몇몇 청중분들께서는 이제 고민되는 지점이 아마 있으실 겁니다. 아니, 대학에 간다는 것 자체가 모든 장애인에게 해당하지 않는 이야기이지 않나. 특히 중증장애인의 경우에는 좀 배제되는 주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조심스러운 지점은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건 대학 교육에서의 어떤 장애 학생의 이제 그 어떤 지원 체계에 관한 발제가 제 주제이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만 좀 좁혀서 말씀드리는 점 사전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현장에서 참여했으면 좋았는데 제가 그 확진자를 만난 관계로 지금 집에서 격리 중이어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그 장애인 대학생의 교육과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장애 대학생, 그러니까 우리가 특수교육 대상자라고 법률상 명시하고 있는데요. 이 특수교육 대상자의 증가 추세는 아까 김기룡 교수님께서도 보여주셨지만 학령 인구의 감소 추세와는 좀 반대로 가고 있는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진학률도 사실 그런데요. 한국 사회에서의 대학 진학률은 사실 날이 갈수록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바람직한 현상이라고도 보는데, 근데 그 반면에 장애 학생의 대학 진학률은 올라가고 있는 상승 추세입니다. 뭐 이건 바람직하지 않은 추세냐 이런 뜻은 아니고요. 상대적으로 장애 학생이 대학을 갈 수 없었던 시기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우리 사회에 놓여져 있었는데 이제는 점점 장애 학생들도 이제 대학 교육을 함께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되고, 그리고 이제 대학에 진학하는 어떤 부정하기 힘든 그 입시라는 어떤 제도를 이제 갈 수 있는 시간, 그 어떤 사회적인 역량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말씀을 정리드리자면 교육 인프라가 좀 향상되었고 이로 인해서 자연스러운 진학률이 향상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사실 대학 당국의 입장에서는 과거에는 장애 학생이 굉장히 좀 대학 입장에서 사실 반갑지만은 않은 존재였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이제 뭐 등록금을 내는 것에 비해서 너무 많은 지원을 해야 된다, 뭐 이런 푸념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실 그렇게 이야기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왜 그런가 하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장애 학생에 대한 진학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리고 이게 가장 큰 주요한 주제인데요. 우리 제도상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발하는 장애인은 정원 외 모집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교육부는 각 대학마다 대학 당국이 몇 명의 학생을 선발할 수 있다라고 이제 총원을 주는데요. 그러면 대학은 이제 그것을 좀 재량적으로 대학 학부의 몇 명, 대학원의 몇 명 이렇게 정원을 좀 나누는데요. 장애 학생에 대해서는 정원 외로 모집할 수 있다. 쉽게 말씀드리면 모집할 수 있을 만큼 모집해도 괜찮은 거죠. 그래서 일부 대학에서는 실제로 장애 학생을 모집하는 것을 새로운 대학의 미래 사업 수단으로 보는 곳들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가령 예컨대 발달장애 학생들이 다닐 수 있을 만한 학과를 만든다거나
그들을 위한 커리큘럼을 따로 개설한다거나 아니면 시각장애나 청각장애 학생들이 좀 더 소화할 만한 예체능 학부를 만든다거나 하는 등의 움직임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모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정원 외 모집이 가능한 상황에서 대학 당국이 새롭게 모색하는 어떤 활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평가가 사실 긍정적일 수도 있지만 부정적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따로 이야기를 하면 더 좋겠지만 오늘은 그 어떤 사업 체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자리는 아니기 때문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장애인 대학생의 교육 체계와 관련해서 좀 문제점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좀 실무적인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학교 간으로 모집 전형의 편차가 상당히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장애 학생을 이제 모집하는 전형이 A 대학교의 경우에는 특수교육 대상자 전형으로 되어 있는가 하면 B 대학교의 경우에는 기회균등 전형이라고 해서 모든 사회적 소수자 계층을 다 같이 모집하는 전형으로 운영하거나 C 대학의 경우에는 이것을 수시가 아니라 정시로 이제 모집 전형을 운영한다거나 하는 등의 입시 전형의 편차가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한 문제냐면 사실 장애 학생과 그 부모님들은 이렇게 막 사회적으로 뭐 EBS에서 장애인이 갈 수 있는 대학 전형 뭐 이런 걸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오롯이 그 정보 비용을 모두 장애인과 가족이 감당해야 됩니다. 아마 여기에 계신 몇몇 학부모님들께서는 이제 몇 년 뒤에 닥치실 문제이기도 할 텐데요. 이 정보를 모두 찾는 게 생각만큼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특히 이 장애 학생과 함께 살아가는 그 가족들의 경우 이 정보를 찾기 위해서 하루 종일 컴퓨터에 매달리고 온갖 문서를 다운받아서 이 전형에는 이런 절차가 저 전형에는 저런 절차가를 모두 다 메모해 두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제도적으로 이것을 잘 안내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일종의 보물찾기와 같은 이 모집 전형의 편차 속에서 장애 학생과 그 부모님들은 지금 굉장히 고군분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게 그 폐쇄적인 학과의 문제가 있는데요. 이 교육권 침해의 문제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옛날부터 만데르센의 동화와 이솝우화를 너무 좋아했는데, 그래서 저는 북유럽 언어를 대학교에서 배우고 싶은 장애인이라고 가정을 하지요. 그렇다면 이제 그 북유럽 언어를 배우려면 이제 뭐 한국외국어대학교 뭐 이런 몇 개 대학교를 가야 되는데, 문제는 이런 대학에서 해당 학과에는 이제 장애 학생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과가 보통 뭐 경영학과, 뭐 사회학과 이렇게 그 굉장히 좀 정원수가 많은 학과에서는 받아들이지만 어떤 특수학문을 가르치는 학과라던가 특히나 예체능, 뭐 예술계통, 미술, 뭐 음악, 체육과 같은 학과에서는 장애 학생을 전혀 입시 대상으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장애 학생이 입학할 수 있는 길이 굉장히 난망하다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지금 비장애 학생들도 점수 맞춰 학과 간다 이런 얘기를 하긴 하지만 장애 학생의 경우에는 이제 자신이 가고 싶은 학과와는 무관하게 장애인을 뽑는 학과에만 가야 되는 어떤 그런 실정인 것이 분명 있습니다. 이런 문제적 조치들에 대해서도 대학 당국이 좀 더 많은 고민을 해야 될 지점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학교 인프라 활용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장애 학생들이 대학교 다니면은 뭐 그걸로 노났지라고 또 조금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막상 그렇지가 않은 게 이게 수업을 받는 정도는 가능한데요. 대학 생활을 한다는 것은 사실 좀 상상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대학 생활이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어떤 게 있죠? 캠퍼스 생활이라고 하면 학식을 먹고 그다음에 뭐 가끔 놀러도 다니고 도서관도 가고 학교 앞에 술집도 가고 뭐 이제 지도 교수님과 만나기 위해 어느 특정한 카페도 가고 해야 되는 그 다양한 인프라를 활용해야 되는데요. 이런 다양한 인프라 활용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편의시설에 대해서 판단할 때는 장애 학생이 수업을 들을 수 있냐 없냐 정도로 최소 요건으로만 판단하는 대학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장애 학생이 캠퍼스에서 활동할 수 있냐까지는 아직 잘 고려되고 있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교육활동 지원 제도의 미비인데요. 저는 이게 코로나 시대 때 굉장히 많이 드러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시각장애나 청각장애를 가진 학생분들께서 이 교육활동 지원과 관련한 제도가 없기 때문에 지금도 줌으로 수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 줌으로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아예 수업 참여가 어렵거나 아니면 휴학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사실 한국
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제가 얼마 전에 우연히 필리핀의 자료를 봤는데 필리핀의 장애 학생들의 약 20%만 지금 코로나 기간 동안, 거긴 대학은 아니고 이제 중고등학교이긴 하지만 20% 정도만 코로나 기간 동안 학교를 다니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머지 80% 학생들은 지금 못 다니고 있다고 보면 되는 겁니다. 이 온라인 교육이나 줌 교육에 이제 적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의 미비는 아직도 여전하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장애 학생의 경제적인 열악성이 굉장히 클 것 같습니다. 예컨대 비장애 학생분들의 경우에는 이제 학내 근로장학생을 하면서 생활비를 벌 수 있지만 장애 학생을 이제 근로장학생으로 쓰고자 하는 그러니까 대학 당국은 전혀 없을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이제 장애 학생이 어디선가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도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래서 장애 학생이라는 존재가 단지 뭐 공부만 하는 건 아니고 성인이 되었기 때문에 스스로 삶을 이끌어가야 되는 책임 있는 존재가 되는데 그때 이제 자기의 경제적 상황을 이끌어갈 수 있는 사회적 인프라가 없기 때문에 더 쉽게 말씀드리면 뭔가 파트타임적인 직업이 전혀 이제 보장되는 게 없기 때문에 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개선 방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는 그 모든 장애인이 다 대학을 가야 되냐 뭐 이런 질문이 존재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 질문 충분히 고민이 필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모든 장애인은 그래서 다 대학을 가야 된다 이런 건 아닙니다. 근데 또 반대로 이야기하고 싶진 않아요. 장애인은 대학을 갈 필요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전 사실 비장애인이나 아니면 저와 같은 경증 장애인이 규정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장애 당사자가 대학을 가는 것과 대학을 가지 않는 것 중에 자신이 결정할 수 있는 수단이 되어야지 우리가 뭐 사회적인 토론의 주제로 장애인은 대학을 가는 것이 옳은가 그른가를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한 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자기 결정에 의해서 대학을 갔을 때 우리는 어떤 것을 지원해야 될까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저는 그 대학 당국이나 교육 정책을 만드시는 분들께 공간을 중심으로 보지 않고 시간을 중심으로 봐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공간을 중심으로만 보면 강의실을 바꾸면 그 공간은 다 해결이 되는 거죠. 근데 장애 학생이 대학생으로서 살아오는 시간을 보게 되면 아침에 그가 일어나는 장소, 그리고 그가 학교를 가면서 만나는 길목들의 어려움들, 그리고 학교를 마치고 나서 그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벌어야 하는 어떤 돈을 벌어야 하는 시간들, 이런 시간들 안에서 장애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는 극히 적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납작하게 말씀드리면 뭐 급식 문제, 학교 수업 문제, 취업 지원 문제, 사회 경제적인 사다리에 보장이 되지 않는 문제,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애학생 지원센터에서는 좀 장애 학생에게 필요에 기반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이와 관련해서 지금 법 개정안이 계속 이제 전국장애인 야학협의회 그리고 전장현 교육권위원회 등과 함께 올리고 있지만 이게 잘 해결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조금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장애학생 지원센터를 통해서 장애학생을 지원하는 비장애인 학생들은 모두 국가근로장학생으로 이제 선발이 돼요. 그러니까 한국장학재단에 돈을 받는 거죠. 근데 이게 굉장히 인센티브가 떨어집니다. 왜 그러냐면 한국장학재단에서는 중복 지급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이미 굉장히 많은 정확한 통계 수치는 모르겠는데 이미 한 60% 이상일 겁니다. 국가근로장학생의 수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별도 장애학생 도우미를 할 필요가 없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실무적인 문제들과 특수교육 대상자 전형의 문제들을 토대로 장애인 대학생의 교육에 대해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을 더욱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발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격리 기간인데도 이렇게 줌으로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어쨌든 대학 진학률이 장애인들은 좀 늘어나고 있지만 실제로 대학을 다닐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은 차별적인 요소들이 많으니 개선이 좀 필요하다는 말씀으로 발제를 해주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고 이제 마지막 한 분 발제를 남겨주셨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리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교육부의 특수정책과 김선미 과장님의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 김선미입니다. 앞에서 많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따갑게 잘 들었고요. 제가 이제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까지 이제 정부별로 이제 김기룡 교수님께서도 1차부터 5차 계획까지 설명을 해주셨는데,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의 기회 확대를 위해서 특수교육
기관 확충에 중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해 온 건 맞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앞에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평생교육의 어떤 그 선택지를 넓히는 차원인 것처럼 그런 선택지를 넓히기 위한 것이 아니었나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런 것에서 우려는 저희도 갖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통합교육에 대한 내실화에 대한 요구가 또 많았고 그 질적인 측면에서 부족했다는 이런 의견들을 저희도 많이 받았고요. 그래서 저희의 고민도 여기에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5차 계획에서 통합교육에 대한 지원이 많이 강화가 돼서 저희가 이제 추진한다고는 했지만 또 부족한 측면이 있고 말씀 들어보니까 이제 정다운 학교에 대해서도 많이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가 정다운 학교를 운영을 한 목적은 어쨌거나 이 통합교육이라는 것은 특수교사 혼자만의 역할이 아니고 일반교사와 통합교사가 같이 이제 협력을 해나가는 그런 모델이 필요하다. 이러한 차원에서 이제 정다운 학교를 운영을 했던 것이고요. 이제 저희 교육부 차원에서 예산 지원을 한 학교도 있고, 이제 시도교육청에서 자체 지정해서 운영을 한 학교도 있고, 그래서 예산은 뭐 말씀해주신 300만 원부터 뭐 2천만 원 이상까지 이제 다양하고, 정다운 학교를 운영하면서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의견을 현장에서 많이 들었는데요. 특수교사의 부담이 많고 또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측면도 있고, 이제 그런 이제 부정적인 말씀들도 많이 들었는데 저희가 이거를 운영하는 목적은 어쨌거나 통합교육을 경험해 보신 분들은 부정적인 의견을 많이 주십니다. 그래서 저희는 긍정적인 사례를 개발을 하고 싶었고요. 그리고 특수교사와 일반교사가 어쨌거나 같이 해나가야 되는 그런 사례들을 많이 발굴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통합교육 성과 공유회를 전국에 이제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이 배치된 교장 선생님들이 다 줌으로 들어와서 들으실 수 있게 좀 잘 운영되는 사례를 널리 이제 좀 보급을 해드려서 현장에서 이 사례들이 잘 조금 더 확산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차원에서 했던 것이고요. 저희가 뭐 홍보를 목적으로 해서 이거를 절대적으로 이제 하려는 것보다는 이러한 이제 하나하나의 좀 긍정적인 사례들을 좀 많이 알리고 싶었습니다. 그런 차원으로 또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 저희 오늘 주신 말씀, 저도 이제 적극 공감하고요. 저희가 내년부터 이제 제6차 특수교육 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통합교육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일반 학교의 통합교육에서 중요한 건 이제 특수교육 쪽에서 자꾸 통합교육을 얘기할 게 아니라 일반 교육의 체제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반 학교의 역량을 조금 더 강화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포함되기 위해서 이제 고민을 하고 있고요. 오늘 주신 말씀뿐만 아니라 저희가 또 현장의 의견 많이 들어서 통합교육을 보다 강화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많이 의견 주시면 저희가 이제 그 이전에 특수교육 기간 확충을 그거는 이제 그 국정과제나 앞으로의 정책에서 그 특수교육 기간을 확충한다는 정책은 저희가 수립하지 않을 것이고요. 통합교육을 확대하는 측면에서 정책을 강화한다 해 나가겠다는 말씀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래 기다리셨는데 짧게 해주셨습니다. 4시 반부터 아마 무장의 투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라도 가실 약속이 돼 있는 분들은 나가셔도 좋을 거예요. 시간은 조금 더 걸릴 것 같습니다. 교육부에서 오신 스님께서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어쨌든 오늘이 따가운 자리라고 보기보다는 오늘 제가 어떤 자리보다 좀 부드러운 자리였던 것 같아요. 저는 여러 가지 얘기들 아주 부드럽게 조곤조곤 제안을 해 주셨던 자리인 것 같고요. 자, 그럼 한 10분 정도 질문들을 좀 받도록 할게요. 혹시 김규룡 교수님이랑 헬렌 포텔님 연결돼 있나요? 네, 그러면 변재훈 국장님까지. 그러면 혹시 플로어에 있는 분들 중에 질문 있으신 분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다 가야 합니까?
네, 지금 저쪽에 손 드신 분, 손이 아니고 수어를 하고 계셨고, 네, 선생님, 네, 네, 통역하실 수 있을까요? 네. 네, 네. 네, 청각장애인입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청각장애 특수교육기관, 농학교가 있는데요. 지금 일단은 청각장애 학교가 청각장애 학생들이 통합교육 위주로 이렇게 빠지면서 지적 발달장애 학생들이 비율이 훨씬 높아지고 거의 청각장애 학생들은 학교에 남아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지금 비율이 점점점 낮아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통합교육 흐름을 거스를 수 없다면 두 가지 측면에서 하나는 선택지는 남겨둬야 되지 않겠냐. 전국적으로 한두 개 또는 번역별로 이상적인 수화로 공부하겠다는 학생이나 수화로 가르치겠다는 부모가 있다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남겨둬야 하지 않겠냐. 이렇게 다 통합교육으로 가고 다시 회귀할 수 있는, 다시 돌아오고 수정할 길이 없는, 돌아갈 길이 없게 만들어지는 통합교육, 일방적인 통합교육은 문제가 있다는 방법. 또 하나, 통합교육 흐름을 거스를 수 없다면 형식적인 물리적인 통합만으로 끝내지 말고 특수교사들이, 전문적인 특수교사들이 특수학교에서 실패한 방식을 일반 학급이나 일반 학교의 특수학급에서 특수교사들이 그거를 성공할 수 있다는, 교육적으로 성공을 할 수 있다는 거는 절대 믿을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체제나 내용 또한 준비를 해놓고 통합교육으로 밀어내야 되지 않겠느냐. 청각장애에 대한 부분. 예를 들어서 일단은 특수학급의 문제도 있습니다. 특수학급에서도 특수학급 현재의 특수학교의 청각장애 특수학교의 교육 현실도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지만 이렇게 준비되지 않은 채 통합교육 흐름에 내몰리는 청각장애 학생들의 교육권 문제에 대한 부분에 문제 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은 누가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게 제일 적합할 것 같긴 한데. 통합교육으로 이제 방향을 간다고 해서 기존의 특수학교를 저희가 없애는 건 아니고요. 분리교육을 아예 이제 지금 기존의 특수학교를 없앤다거나 이러지는 않고요. 제가 볼 때는 특수학교나 특수학급의 모델도 좀 재정립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예를 들면 그 청각장애 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생 수가 계속 감소하고 있어서 지금 이제 지적장애 중복 이제 학생들도 많이 들어오고 지적장애 발달장애 학생들이 많이 들어오는 거에 대한 우려를 표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저희가 이제는 어느 특정 장애 유형의 그러니까 이제 그 청각장애 특수학교에서도 청각장애 학생뿐만 아니라 발달장애 학생들도 있고 중복장애 학생들도 있고 좀 다양한 학생들이 들어오는 상황에서 이제 특수교육의 어떤 지원이 학급 단위나 학교 단위가 아니라 개인 차원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맞고, 그렇다고 했을 때 특수학교 이제 청각장애나 기존의 시각장애 학교가 일반 학교에 다니는 시각장애나 청각장애 학생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모델들도 같이 병행해 나가면서 저희가 역할을 조금 재정립해 나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들은 하고 있습니다. 그 이제 기존에 저희가 더 청각장애 학교나 시각장애 특수학교의 의견을 좀 더 들어가면서 이 부분을 조금 역할을 재정립해 나갈 생각입니다. 네, 그 답변이 됐을까요? 네, 혹시 다른 분들 말씀하실 수 있는 분 있으면 의견을. 네, 네. 김광백. 네.
그냥 인천 사례 한 가지 말씀드리면은 인천에서도 이제 통합교육 쪽에서도 이제 순수 청각 장애 학생들이 계셔요. 그런데 이제 학교 안에서 어떻게 좀 지원이 될 수 있을 것인가 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특수학교가 학교 단위로 묶여 있다 보니까 일반 학교를 다니는 어떤 학생들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것들은 좀 취약하고 있다. 그러니까 순수 청각, 순수 시각 이런 분들도 마찬가지로 통합교육 지원들이 너무나 부재하다. 그래서 학교가 그런 일반 학교를 좀 지원할 수 있는 체계가 가능하면 훨씬 더 다양한 학생들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지고, 근대에서 수어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도 매우 중요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도의도 특수학교가 어떤 역할과 어떤 이상으로 가져갈 것인지를 고민해 보는 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많은 학교가 이제 특히 사립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이제 감각장애 학교들 때문에 사립인데, 이게 조금 더 저는 이제 지역사회랑 어떻게 호흡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게 과제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집니다. 네, 시간도 지났긴 했지만 혹시 그 김기룡 교수나 헬렌 포털 교수님에게 질문 딱 한 번만 더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기에 없으면 혹시 우리 패널 중에서도 말씀을 해주셔도 됩니다. 질의를. 네. 없으시면 제가 국장님한테 그 교육부 김선 과장님한테 질문. 아까 우리 통합교육에 대한 내실화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현장에서는 잘 안 되고 있다. 또 예산도 많이 부족하다. 이런 현실을 많이 말씀해 주셨어요. 이걸 어떤 식으로 좀 개선의 여지가 있는지, 그냥 내년에 있는 종합계획에 늘 예정인지 아니면 의견을 좀 밝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산적인 부분 말씀. 예산이든 지원이든 계획이든 말씀해 주십시오. 내년에 저희가 이제 지금 이제 새 정부가 이제 들어서는 지금에서 그 국정과제나 이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을 좀 분석하고 있는데요. 현재 이제 그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 중에서는 교육 분야가 많이 예전보다 비중이 많이 없습니다. 그 중에 또 특수교육 관련된 비중이 많이 없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선제적으로 좀 많이 포함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이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저희가 이 어려움이 뭐냐면 이 이제 교육이 자꾸 이제 지방 분권화가 되고 지방 자치 시대가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시도교육청 언론에서도 많이 났는데요. 시도교육청의 예산은 굉장히 많이 이제 세수가 많이 거치고 하는 이런 것도 있어서 시도교육청 예산은 굉장히 많은 상황이고 저희가 가진 예산은 이제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제 그렇다 보니 이제 많은 부분들이 시도교육청으로 넘어가는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또 이제 통합교육은 학교 단위 또 지역 단위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보니 제가 명확하게 예산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제6차 특수교육 발전 5개년 계획의 통합교육에 대한 부분을 좀 더 비중 있게 다뤄가고 그러면서 이제 예산도 좀 더 많이 확보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이렇게 한다면 그래도 지금보다 좀 더 많이 지원을 해드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네, 이 정도입니다. 네, 그 말씀들을 꼭 내년에 우리가 현실에서 지켜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그 1시간 거의 40분이 넘게 통합교육, 장애인의 완전한 교육 사회 통합의 토대라는 주제로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저는 교육이라는 것은 장애인들에게 있어 생명이고 그 생명과도 같은 것들을 지켜내기 위해서 이동권도 필요하고 자립권도 필요하고 또 탈시설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교육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고 교육을 받기 위해서도 이러한 과정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통합교육은 여전히 내실에 있어서 많이 부족한 측면이 있고 장애 성인 교육은 여전히 기회조차도 평등하지 못한 것이 지금의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서도 앞으로 장애인들이 완전히 자유롭고 자립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교육과
이동 모든 자립을 위해서 투쟁해 나가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패널로 참여하신 5분 그리고 발표를 해주신 김기룡 교수님, 헬렌 포터 선생님께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이번 토론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